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저는 차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에 이 채널을 들으며 다니고는 하는데 제가 이렇게 글을 쓰려니 긴장이 되네요. 다들 어쩜 그렇게 사연들이 깊으신지 대단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한 사연 하기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들어보시고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대견하다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0년 전에 말 그대로 쫄딱 망했습니다. 원래는 중고차를 외국으로 판매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처음 시작은 좋았습니다. 업계에서 흔하지 않다고 할 만큼 투자도 많이 받았고 수익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기존 투자금보다 3배 정도 더 받기로 약속도 받은 상태였죠. 하지만 함께 동업으로 시작한 친구가 저희의 노하우와 자료를 가지고 혼자서 가는 바람에 저희 모든 계획은 어그러졌습니다. 소문을 들은 투자자들은 다들 투자금을 회수했고 저희 제품에 대한 손해와 직원들 월급 등등 저희 회사가 감당해야 할 것들에 대한 배상을 제가 해야 했습니다. 일이 터지고 나니 드라마에서처럼 괴로운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정신없이 쓸려다니고 끌려다니느라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차려보니 집도 경매로 넘어갔고 회사에도 남는 게 없었습니다. 2살 터울의 아이들과 혹시나 제가 어떻게 될까 싶어 울며 기도하는 아내만 남았더라고요. 그러다 마지막으로 남은 낡은 트럭은 겨우겨우 사정을 해서 남겼습니다. 당장 아이들하고 아내와 잘 데도 없어 그 트럭까지 없으면 진짜 길에서 자야 될 판이었거든요. 당장에 입고 지낼 옷가지들만 트럭에 싣고 온 가족이 트럭에서 잠들었습니다. 정말 추울 때였는데 그때는 그것도 감지덕지였죠. 한참 추울 때라 아이들은 앞자리에 재우고 뒤 짐칸에서는 아내와 제가 잠을 잤습니다. 뼈마디 사이까지 바람이 드는 것 같은 추위는 옷을 다 입고 이불을 둘러도 막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저와 아이들을 달래며 흔들리지 않더군요. 그때 아이들이 6살, 4살이었는데 굶길 수는 없기에 저는 일당을 받을 수 있는 막노동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몸으로 하는 일을 해본 적이 없어 몸살이 났지만 그래도 아이들 밥은 굶기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마저도 일자리가 없어 일을 못하는 날에는 다음 날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판이었으니까요. 무능력하고 나약한 제가 싫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는 이유가 가족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 돌아가신 어머니와 제 사업이 시작되고 성공하는 것도 못 보고 돌아가신 아버지께 모든 투자와 기대를 받고 자란 제가 무너져 있는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공중 화장실에서 아이들을 씻기고 빨래도 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나오고 난방이 되는 곳을 찾으려고 얼마나 헤맸는지 모릅니다. 그런 환경에서도 아내는 괜찮아요. 아이들은 여행 다니는 것 같아서 재미있다고 그래요. 라며 최대한 제가 부담 느끼지 않게 해줬습니다. 고마웠지만 그때는 고맙다는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제 처지가 얼마나 더 나빠질지 장담하지 못하니 더 고생할 아내에게 선뜻 마음을 표현하기가 힘들었거든요. 남은 빚을 더 갚고 나중에 좀 괜찮아지면 해야지 하면서 괜히 눈치만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말수도 더 적어지고 의기소침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도 제 눈치를 보느라 전처럼 장난도 안 치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 겨우 외면하고 참다가도 한 번씩 현실이 너무 크게 다가와 몰래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놀라진 않을까 싶어 차마 그 앞에서는 울지도 못했죠. 아내는 그런 저의 마음을 헤아리는 듯이 항상 웃어주었습니다. 요리가 취미인 아내가 제대로 된 주방은커녕 즉석식품이라도 배불리 먹을 수 있으면 다행인 나날들을 불평 한마디 없이 버틴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도 그저 웃더라고요. 여보, 오늘 밖에서 보니까 트럭이 많이 들어가던데 당신 고생이 많았겠어요? 안 힘들었어요? 우리는 저기 앞에 놀이터에도 다녀오고 하늘 구경도 했어요. 라며 아이들에게 하루 종일 연습한 노래를 보여주라며 박수로 박자를 맞추며 웃는 아내는 정말 즐거운 것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제가 일이 잘 될 때도 사치 한 번을 안 하던 아내는 제가 바닥을 기어다니던 그때에도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주었던 거지요. 그런 아내 덕에 저는 버텼습니다. 막노동으로 번 돈으로
가끔 한 번은 싸구려 여관이나 모텔에 들어가 아이들을 마음껏 씻기고 따뜻한 방에서 재우기도 했습니다. 그런 날에는 아이들 곁에서 유난히 고단한 표정으로 잠든 아내의 얼굴을 보며 어떻게 해서든 제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은 저와 거래했던 거래처를 돌며 기회를 주십사 설득을 하기도 해봤습니다. 그때 돌아온 답변은 김 사장, 우리도 어쩔 수가 없어. 우리도 어려운데 김 사장한테 물건 돌리고 수금 안 되면 우리도 망해. 김 사장 수 안 좋은 거야 우리도 알지. 그런데 그 중국 자본 때문에 우리도 죽을 판이야. 물건 헐값에 대량으로 쓸어가잖아. 다른 나라에 가지도 못한다니까. 김 사장이 벌린 판에 우리도 힘들어. 뭐 김 사장이 서운하다 그래도 어쩔 수 없어.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틀린 말도 아니었습니다. 업계에서 독보적으로 되고 싶은 욕심에 제가 판을 깔았죠. 그 판을 뺏기긴 했지만 대형 자본을 끌어와 시장 물건들을 쓸어 담는 건 제가 한 짓이 맞았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저에게 앙금을 품은 사장님들도 많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급한 마음에 여기저기 다 다니며 사정을 해봤지만 아예 말을 섞지 않는 분도 계시더군요. 자승자박이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 다시 전에 일하던 업계로 돌아가기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다시 돌아간다 한들 전처럼 일이 되지도 않을 것이고요. 아내에게는 이런 상황도 말하지 못한 채 속으로만 끙끙 앓았습니다. 언제까지 아이들을 공사장 근처에 차를 대고 기다리게 하며 키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느새 당연한 듯 아침으로 먹고 있는 삼각김밥은 건강한 먹거리는 아니었으니까요. 아이들에게 미안했습니다. 바보처럼 웃기만 하는 아내에게도 체면이 말이 아니었죠. 가끔 두렵기도 했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지 못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아이들은 곧 더 자랄 텐데 이런 생활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원망하면 어쩌나? 아내가 언젠가 갑자기 나아지지 않는 현실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날 떠나면 어쩌나? 하는 여러 가지 걱정들이 몰려와 잠도 못 자게 되더라고요. 너무 막막한 현실에 딱히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어릴 적부터 꿈이 그냥 부자였거든요. 부모님은 평범하신 분들이었는데 유난히 제가 돈을 버는 것에 집착을 했습니다. 공부하는 그리 가깝지도 멀지도 않았기에 적당한 대학을 갔을 때에도 저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진짜 매일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군대에 가서 만난 선임의 소개로 중고차 영업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 차를 중고차로 가져가는 일이 많은데 버스나 트럭 같은 차들은 차만 조달할 수 있으면 100% 팔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남는 이윤들은 영업소와 일정 비율로 나누게 되는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회사에 들어가 월급을 받으며 아등바등 살아봤자 부자가 될 확률은 힘들다는 계산이 선 이상 중고차 영업은 제게 금동아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대 후 1년 남은 학교를 마저 마치지 못하고 저는 학교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졸업은 하라며 말리셨지만 제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목소리에 힘이 빠지시고 말씀이 더 없어지신 아버지는 저를 설득하시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의욕에 불타올랐습니다. 워낙 말하길 좋아하고 설득하는 일을 잘하던 터라 영업은 제 천직처럼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직접 영업소를 차리기 전까지 밤 10시 전에 퇴근해 본 적이 몇 번인지 손가락으로 셀 수 있었습니다. 출근은 남들보다 1시간 먼저 했습니다. 그때 저의 생활은 거의 집에서 잠만 자고 나오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작은 제 회사를 차렸을 때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가족은 꼭 챙기자는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럴 때 만나진 게 우리 아내였습니다. 대학 선배가 전화를 해 통화를 하다가 혹시 소개팅 하지 않겠냐는 말에 나가서 만났거든요. 첫 만남에 저는 지금 연애를 시작하면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싶습니다. 라는 황당한 말에 아내는 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라며 일어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잡아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했죠. 첫눈에 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 사람 놓치면 나는 총각 귀신 되겠다 싶기도 했고요. 붙드는 제 손과 저를 놀란 눈으로 보던 아내는 다시 자리에 앉더니
아무 말 없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아마 필사적인 제 모습에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드러나보자 하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허둥지둥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쨌거나 결혼하면 가정을 위해 살겠다는 소리를 반복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횡설수설하는 저를 아내는 가만히 보고 있기만 하더니 피식 웃더라고요. 그렇게 웃는 아내의 얼굴을 보자니 갑자기 하늘이 맑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벌써 해가 지고 어두웠을 때인데도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아내의 웃는 얼굴만 보고 있어도 좋더라고요. 말을 멈추고 아내의 웃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쑥스러워하며 태연 씨가 너무 열심히 설득하시는 게 이제 처음 만났는데 너무 결혼 이야기만 하셔서 당황스러웠는데 설득이 됐나 봐요. 그래도 우리 좀 더 만나보고 이야기해요. 아직도 저는 결혼은 좀 먼 이야기 같아요. 라며 다시 활짝 웃어주었습니다. 다시 아내를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3일 뒤 다시 만나서는 영화를 보러 갔는데 그때 처음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영화가 무슨 내용이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가슴이 쿵쾅거리고 설레는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2년을 만났습니다. 장모님이 계셨는데 처음에는 저를 탐탁해 하지 않으시다가 아내가 워낙 신중하고 진중한 성격인 걸 아시는지라 눈여겨보시더니 저에게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내가 받아들였으면 그런 이유가 있겠거니 하신 거죠. 그러다 저희 결혼하고 아내가 첫 애를 임신하고 5개월이 되었을 때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셨다가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외동딸인 아내를 장인어른 없이 혼자 평생을 키우신 장모님이셨는데 갑자기 암투병을 하시게 됐다는 거에 아내는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배가 불러오는 딸을 병원에 드나들게 하고 싶지 않으셨던 장모님은 괜찮다며 오지 말라고 하셨죠. 그때 저희도 겨우 월세에서 탈출해 전셋집 들어가 살기 시작한 때라 간병인 붙여드리기도 부담스러웠고요. 그래서 방법이 있나요? 제가 간병했습니다. 그렇다고 영업소를 계속 비우지는 못하니 직원들에게 부탁을 하고 오전 오후에만 한두 시간씩 다녀오고 나머지 시간은 장모님 곁을 지켰습니다. 귀한 딸을 제게 주셨는데 그 정도도 못하겠나 싶더라고요. 저에게도 진짜 잘해주시기도 했고요. 장모님은 그때 내가 우리 사위덕을 이렇게 볼 거면 더 일찍 더 많이 사랑해 줄 걸. 미안해, 고맙고 우리 혜진이 부탁해 라는 말을 남기시고 수술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아내는 그런 장모님 손을 마지막까지 잡고 울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아내가 실신이라도 할까봐 아내를 살피느라 여념이 없었지만 장모님의 말씀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수술 시간은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것보다 1시간 정도 빨리 끝났습니다. 장모님이 수술이 끝나고 회복실로 이동하셨다고 말씀하시는 의사 선생님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여러 검사를 통해 전이가 됐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미 손쓸 수 없을 만큼 암세포가 번져 있었습니다. 일단 수술하신 게 회복하시는 대로 항암 치료를 진행해 봐야겠지만 지금으로는 상황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돌아서실 때까지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더니 넋을 잃은 사람처럼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아내는 여보가 힘들게 병간호 다 했는데 우리 엄마가 많이 아파서 미안해요. 그런데 일부러 아픈 거 아니니까 이해해줘요. 라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난 서운해. 당신 낳아준 어머님이신데 내가 입각 간호도 못할까봐? 걱정 마. 어머님 일어나실 거야. 치료 잘 받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으실 거야. 그런 사람 많잖아. 내가 그때까지 병간호 할 거야. 당신이 강해져야지. 어머님이랑 아기랑 나까지 힘내지. 어머님이 당신 얼굴 보고 놀라시겠다. 라며 안아주었습니다. 장모님이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찾으셨다는 연락을 받고 가서는 어머니 수술 잘 됐대요. 우리 김옥분 여사님 얼른 일어나세요. 기운만 차리면 돼요. 라고 했습니다. 제가 한 그 말에 지그시 미소를 띠시던 장모님은 한동안 오랜 잠을 주무시더라고요. 그리고 항암치료 2회를 하고 나서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져 응급실로 실려가셨는데 그 후로는 의식을 되찾지 못하시고 결국엔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큰애를 보시고서는 누가 큰딸 아니랄까봐 아빠 닮았네. 예쁘다. 아이고, 할미야. 라며 좋아하시면서 움직임이 부드러워지고 식사도 더 많이 하셔서 좋아했는데 아이 첫 돌을 넘기고 쓰러지시더라고요. 아내는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장인어른이 아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에 물놀이 도중 돌아가시고 장모님이 고생고생하며 키운 딸이 아내였기에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간호하면서 다 낳기만 하시면 아내를 낳아주신 은혜에 더 크게 보답하려고 했는데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저도 너무 슬펐습니다. 돌아가신 엄마 생각이 나기도 했기에 아내가 얼마나 괴로울지 감히 짐작만 할 뿐이었죠. 저도 부모님 다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떤 마음일지 느껴지기도 했고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병간호를 한 저 역시 장모님이 안 계신 그 빈자리가 너무 커서 그 고통이 오래가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내는 여보, 너무 고마워요. 당신 아니었으면 엄마도 나도 너무 괴롭고 힘들었을 거예요. 내가 결혼을 진짜 잘한 것 같아. 라는 말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아내에게 더 잘해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둘째 아이가 생기고 저의 영업소는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거래처들에 더해 신규 거래처들이 생기면서 이리저리 바빠지기도 했고요. 그러다 투자받고 조달해야 하는 트럭과 버스의 수가 부족할 판이었습니다. 그때 같이 동업을 하자며 중국 시장을 확대시킬 수 있다며 친구가 찾아왔고 일주일간의 현장 답사와 투자자들과의 만남을 가지며 사업 확장의 꿈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아내에게 그동안 물질적으로 해줄 수 없었던 일들을 해주겠다며 큰소리치고 백화점에 데리고 갔습니다. 흔히들 명품이라 불리는 매장에 가서 고르고 싶은 대로 골라보라고 했지만 아내는 중간 정도 브랜드에 가서 단정한 옷을 한 벌 골라 입었습니다. 그러더니 나 시장에 진짜 좋은 고기 들어온다고 그래서 사러 갈 건데 같이 갈래요? 그걸로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요. 라며 앞장서 걸었습니다. 아내가 해주는 음식은 언제 먹어도 맛있었습니다. 아내도 나는 내가 한 요리 우리 가족이 이렇게 먹는 게 너무 행복해. 라며 그 특유의 환한 미소를 지어주었습니다. 그런 아내의 미소를 지켜주고 싶었는데 일이 그렇게 돼버리고 동업하자던 친구는 기존 거래처까지 다 가지고 중국에서 영업소를 차려 국내 시장을 거의 다 장악해버린 겁니다. 기존의 고객을 다 잃고 투자금까지 다 회수당한 저는 겨우 사정에 남은 1톤 트럭을 타고 여기저기 공사장을 전전하며 살게 된 거죠. 어떤 날은 그마저도 여의치 않아 차를 대고 자고 있으면 관리자나 단속반이 와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차 빼세요. 라고 거칠게 항의를 하는 바람에 자다 말고 차를 옮겨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자다 놀라 울고 아내는 또 그런 아이들을 달래느라 고생을 했죠. 막노동을 한 달에 20일씩 나가고 있었지만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제가 딱히 기술이 없는 잡부다 보니 그마저도 일이 없을 때가 생기더라고요. 그때도 그런 날이었습니다. 한여름 더위가 한풀 꺾여 이제 겨우 살겠다 싶었을 때쯤이었습니다. 아직 가을은 끝나지 않아 더위와 벌레와 여전히 씨름을 하는 밤을 보내고 새벽 인력시장에 나갔는데 그날은 기술이 없는 사람들은 모두 일을 잡지 못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농촌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미 자리를 많이 차지해 한국 사람들은 농촌 일이 없는 데다가 공사일까지 없어 공치고 돌아온 거죠. 그런지 며칠 되었을 때라 주머니에 돈이 없기도 했고 앞으로 며칠을 그 상태로 지내야 할지 몰라 함부로 돈을 쓸 수도 없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아이들 먹인다고 삼각김밥을 편의점에서 돌려 사와서 주고는 저는 이부자리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아내는 그런 제가 쉴 수 있도록 아이들을 단속하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지치고 힘들었던 날이라 아내에게 고마웠습니다. 몰려오는 자괴감에 오지 않는 잠을 자는 척 누워 있었는데 눈물이 흘러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내는 아빠가 맛있는 삼각김밥을 사주셨으니까 우리 저 놀이터로 소풍을 가볼까?
시원한 바람이 솔솔 부는 곳에서 먹으면 더 맛있겠다. 그치? 아빠는 힘들게 다녀오셨으니까 좀 쉬시라고 우리 얼른 다녀오자. 라며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일도 못 구하고 온 남편에게 뭘 잘했다고 그러고 있냐고 눈치를 줄 수도 있지만 아내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제 편이었고 저의 길을 세워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아내를 위해서라도 저는 위기를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드러누워 눈물만 흘릴 뿐이었죠. 그렇게 누워 내일도 일이 없으면 어쩌나 싶은 불안감에 마음을 졸이면서 말이죠. 참 못난 가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중년의 남자분이 저희 막내 아이를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저기 이 아이가 여기서 산다는데 맞습니까? 하면서요. 그래서 맞는데 무슨 일이십니까? 라며 얼른 트럭에서 내려 아이를 제 쪽으로 당겼습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엔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아이를 이런 데서 키운다고 신고가 들어갔나? 아니면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싶어 아이에게 시연아, 엄마는 어디 갔어? 라고 물으니 아이는 누나랑 화장실 다녀온다고 아빠한테 가 있으라고 그랬는데 내가 라며 대답을 하는데 남자분이 아이가 너무 착해요. 보니까 제 아침밥인 것 같은데 놀이터에서 자고 있는 노숙자분에게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저는 저쪽 입구에 자판기 채우러 왔는데 우연히 봤어요. 너무 기특해서 따라와 집이 어디냐고 물어봤는데 여기라고 하기에 확인한 거예요. 라고 하시는데 좀 살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아, 네. 저희 아이들이 마음이 여려서요. 저희도 사정이 있어 이렇게 지내고 있지만 어려운 사람은 도우라고 가르치기도 했고요. 시연아, 잘했어. 이따가 아빠가 다른 음식 사줄게. 라며 부끄러운 마음을 감춰보려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분이 혹시 아이 아버님 특별히 하시는 일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한숨을 쉬며 일용직 일을 하고 있는데 기술이 없다 보니 써주는 곳이 없네요. 못난 아비 만나 아이들이 고생이 심합니다. 라고 대답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남자분은 의미심장한 얼굴로 혹시 내 일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내가 꼭 좀 부탁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남자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아내와 큰아이가 돌아오더라고요. 제 아내를 본 남자분은 아이가 너무 착합니다. 훌륭하신 어머니가 잘 가르치신 덕이겠지요? 라며 칭찬을 하시더니 제게 어떠세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닌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솔깃하여 무슨 일입니까? 하고 여쭈어 보니 내가 이 자판기 사업을 해요. 관리하는 데가 여기까지 하면 30곳이 넘어요. 거기 돌면서 음료 채우고 돈 수거해서 은행 가서 바꾸고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게다가 우리 창고에 쌓여있는 물품 관리까지 하면서 다 하려니까 쉬지를 못해. 나도 나이가 드는데요. 이제 좀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고 싶은데 쉽지 않네요. 자판기 관리해주고 물품 챙기고 창고 관리까지 하면서 창고에 있는 방에서 생활하시는 게 어떠세요? 요즘 도둑이 많아서 지켜줄 사람도 필요하거든. 내가 지내려고 간단히 주방도 있고 화장실에 씻을 수도 있게 해놨어요. 그렇게 하면 자판기 수익금의 5% 월급으로 줄게요. 어때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순간 남자분이 하나님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눈이 동그래져서 놀라며 어쩌긴요. 저야 그런 일을 맡겨만 주시면 감사할 뿐이죠. 제가 감히 그렇게 은혜를 입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내가 며칠 전에도 이 꼬마들을 봤어요. 사모님이랑. 그런데 어찌나 밝게 웃던지 내가 마음이 다 환해지더라고요. 그런데 또 착해. 그런 아이를 기르는 사람들이라면 믿어볼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이것도 인연이라면 인연이고 내가 하는 모험이라면 모험이죠. 또 때마침 이렇게 트럭도 있으니 일하기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해보는 거예요. 라며 제 어깨를 토닥여 주시더라고요. 막막했는데 그제야 뭐라도 살구멍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시켜만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갑시다 하시더라고요. 바로 차 시동을 걸고 남자분을 따라갔습니다. 도착한 창고는 꽤나 컸습니다.
전기 판넬이 연결되어 있었고 에어컨도 있었습니다. 욕실엔 온수기도 있더라고요. 주방도 단촐했지만 냄비밥이라도 아이들에게 밥을 해서 먹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이리저리 둘러보며 아이들과 감탄하는 저희 가족을 본 사장님은 서류를 주시면서 사인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이야기하셨던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시더니 내일 아침부터 나랑 부지런히 다녀야 하니까 오늘은 푹 쉬고 아낀다고 하지 말고 아이들 편하게 지낼 수 있게 해요. 다른 직원들 휴게실은 저 건너편이라 마주치지 않을 거예요. 라며 나가시더라고요. 쫓아나가 고개가 땅에 닿을 정도로 인사를 하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 저를 일으켜 안아주시며 사장님은 나도 진짜 고생 많이 했어. 20대는 혼자 노숙만 하던 기억밖에 없어. 그러다가 겨우겨우 일하고 자리 잡고 돈 좀 모여서 재테크 알아보다가 우연히 자판기 하나를 분양받았는데 몫이 너무 좋았던 거야. 그렇게 하나씩 늘리다가 지금까지 왔는데 운이 좋았지. 우리 김태현 씨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좌절 말고 열심히 해요. 라면서 지갑에서 돈을 꺼내시더니 오늘 저녁에는 맛있는 것 좀 먹고 푹 쉬어요. 내일 봅시다. 6시 정도에 이 앞에서 만나요. 라고 하시고는 가셨습니다. 저는 극구 사양하였지만 사장님은 끝까지 듣지 않고 호련히 가버리셨습니다. 트럭에서 가족들의 짐을 내리면서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할지 막막해 울고 있었는데 말이죠. 너무 좋아서 눈물도 나고 웃음도 났습니다. 창고 방으로 들어가 보니 아이들은 신이 나서 TV를 보고 있었고 아내는 그런 아이들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더군요. 아마 그렇게 몰래 눈물을 흘리는 날들의 연속이었을 아내는 티도 내지 않고 버텼을 테지요. 그런 아내를 와락 끌어안고는 진짜 열심히 해서 이 창고 방에서도 탈출해 집다운 집에서 살게 해줄게. 미안해. 라며 저도 또 울었습니다. 그런 저를 꼭 끌어안은 아내는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 그런데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해야 하죠? 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할게. 진짜 이번이 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할게. 라며 아내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아내는 얼른 아이들부터 씻겨야겠어요. 저기 보니까 세탁기도 있어요. 써도 되나? 라며 아이들을 데리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어쨌거나 아이들과 지낼 곳이 생기고 제가 나가 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저는 기운이 솟아났습니다. 그날 저녁은 아이들에게 오랜만에 고기도 사 먹였습니다. 다음엔 아빠가 번 돈으로 고기 더 많이 사줄게. 라면서 아이들 먹는 것을 보며 굳게 다짐을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사장님과 약속대로 6시에 만나 자판기를 돌며 물건도 채우고 돈통도 확인하고 잔돈도 채우는 일을 배웠습니다. 30개를 3일에 나눠서 하셨는데 제가 맡아서 하면 2일에 하고 나머지 하루는 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을 둘러보고 10개 정도 더 설치할 수 있게 영업을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기존에 영업 중인 자판기들의 위치 파악을 하는 것에 주력했습니다. 영업의 기본은 일단 내 것부터 챙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내 범주를 확장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밤마다 다시 돌면서 유동 인구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돌 때 어떤 음료가 많이 나가는지, 판매가 잘 되지 않는 상품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로 자판기를 비치할 장소들을 물색하기도 했죠. 그러느라 하루에 12시간씩은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주말에도 나가 일을 하느라 아이들과 아내와 있는 시간이 줄기는 했지만 큰아이가 아빠, 우리가 편하게 지낼 수 있어서 우리랑 놀아줄 시간이 없어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런 아이에게 시연아, 아빠가 당분간 좀 바쁠 것 같아. 그래야 우리 도와주신 사장님이랑 잘 지낼 수 있거든. 아빠가 같이 못 놀아서 미안한데 조금만 참아줘. 라며 달랬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안아주자. 그게 아니고 아빠가 힘드실까봐요. 라며 아이가 제 목을 감싸 안아주더라고요. 제가 복덩이를 낳았구나 싶어 코끝이 찡했습니다. 제 누나와 제 사이를 파고들면서 샘을 부리는 작은 아이까지 안고 있자니 가슴이 웅장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에 다짐을 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밖에서 일하는 동안 창고와 사무실, 휴게소 등등을 청소하고 아이들이 일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돌보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사무실 직원은 사장님과 격리 이렇게 둘이셨는데 아내가 반찬을 조금씩 해서 점심 드실 때 드시라고 드리기도 했나 봐요. 아이들 보면서도 그렇게 하는 아내에게 너무 고마웠지만 제 처지가 있다 보니 말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내에게 저는 또 빚이 늘었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판기 파악을 2주 만에 끝내고 나머지 2주 동안 10개의 자판기를 더 설치했습니다. 사장님은 해낼 줄 알았어요. 진짜 대단해. 일단 창고에 있는 상품 소진을 해야 하는데 편차가 조금씩 있지? 트럭 다 비우고 들어오면 좋은데 찜찜할 때가 있더라고. 라며 허허 웃으시는 사장님을 만족시키고 싶었습니다. 일단 늘어난 자판기만큼 저는 더 바빠졌습니다. 하지만 몇 군데가 음료가 팔리는 것만 팔리고 나머지는 거의 정체되어 있더라고요. 특히나 야구 연습장이나 골프 연습장, 유흥가 골목처럼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한 자판기에서 그 상황이 눈에 띄게 컸습니다. 일부러 잘 나가는 상품을 더 배치하기는 했지만 문제는 남는 재고였습니다. 그 재고를 어떻게 하면 소진시킬 수 있을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늘어난 자판기 수만큼 판매 금액이 늘었다며 월급을 넉넉히 챙겨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넉넉했기에 저는 아내에게 월급 통장을 보여주며 사장님 선물이라도 해드리고 싶은데 뭐 괜찮은 거 없을까? 라고 물으니 여보,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은 일단 받고 나중에 우리가 이 창고 나갈 수 있게 됐을 때 그때 선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있으면서 보니까 사장님 성향이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오늘 나한테도 그간 고생한 값이라면서 월급 주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과일 사서 드렸더니 아이들 주라고 하시면서 꽁으로 그냥 주는 것도 아닌데 부끄럽게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베푸시면서 또 받는 건 안 익숙하신가 봐요. 정말 너무 좋은 분이세요. 라고 하는데 맞는 말 같아 그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럼 당신 옷이라도 한 벌 살까? 당신 요즘 매일 입는 옷만 입잖아. 편하게 입는 옷이라도 몇 벌 살까봐. 라고 하니 여보, 애들 옷이나 좀 사고 우리는 조금만 참아요. 당신 저번에 약속한 것처럼 당신이 받은 월급으로 애들 고기나 좀 사주고 이렇게 지낼 수 있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한데 당신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건 더 감사하잖아요. 당신이 성실함을 잃지 않은 건 우리의 큰 재산이니까요. 라며 웃었습니다. 매일 웃는 아내였는데 그날따라 웃는 모습이 더 예쁘게 느껴졌습니다. 아마 억지로 저를 위해서 웃었던 웃음이 아니라 진짜로 좋아서 웃는 웃음이라 달라 보였겠지요. 그런 아내에게 새삼 고마운 마음이 치고 올라와 당신 고생하는데 내가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그랬어. 미안해. 그리고 너무 고마워. 당신이랑 결혼한 게 내가 태어나서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거야. 당신처럼 착한 사람이라 아이들도 기특하고 그 덕을 내가 보고 있으니 말이야. 너무 고마워. 당신 아니었으면 난 진짜 다 포기했을 거야. 라며 마음을 전했습니다. 진작 했어야 했는데 못해 미안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더 활짝 웃으며 당신이 그렇게 말해줘서 내가 고맙지요. 당신 여기저기 일하느라 고생할 때 나는 애들만 붙들고 있었잖아요. 애들이랑 나는 새로운 경험이라 좋다고 했어요. 진짜요. 우리 고생이라고 생각 안 했어. 일부러 캠핑카 타고 여행도 다니잖아요. 라고 해줬습니다. 정말 착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선함이 나를 살린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선한 기운을 사장님이 알아보신 거고요. 사장님도 좋은 분이시니까요. 저를 언제 봤다고 아이들만 보시고 일을 맡기셨겠습니까? 다 아내의 선한 마음이 우리를 감싸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마음에 보답을 하려면 저는 더 일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팔 수 있을까 하는 궁리만 생각했습니다. 한 4개월은 그렇게 지낸 것 같습니다. 쌓이는 재고에 속이 상할 정도였죠. 하지만 그 답은 가까이에 있더군요. 아이들이 초콜릿을 먹는데 그 아내들은 작은 장난감이 뭘지 기대를 하느라 그 초콜릿만 산다는 겁니다. 그거였습니다.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요. 그래서 시범으로
특히나 편차가 심한 자판기에 가장 적게 나가는 제품 위주로 채우면서 다른 음료들이 섞여 나오도록 번갈아 가면서 넣고 버튼에는 랜덤이라고 써놨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삼차, 사이다, 알로에 음료, 인삼차, 콜라, 배음료, 인삼차 이런 식으로요. 다른 음료들보다 100원이나 200원 정도 싼 가격으로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렇게라도 재고를 빼면 못 파는 것보다는 이득이 나니까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밤에 일부러 나와 돌아본 결과 사람들은 게임처럼 자판기를 뽑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사장님께 자체 제작으로 랜덤 자판기를 제작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예 프랜차이즈처럼 누군가 우리 자판기를 본다면 저거 랜덤 자판기다 하고 어디서 저희 자판기를 보더라도 단숨에 알아볼 수 있도록 디자인을 짜는 것이죠. 재고를 소진하면서도 사람들을 게임식으로 이끈다면 호기심을 넘어 재미를 위한 시도로 판매량도 증가할 것이라는 게 제 판단이었습니다. 사장님은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해봅시다 라며 단박에 추진하셨습니다. 솔직히 자판기를 다 바꿔 설치하는 것인데다가 제작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니 투자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흔쾌히 제 의견을 수용해 주시더라고요. 업체와 상의해 디자인 나오자마자 특허 신청을 했습니다. 유사 제품들과 구분하기 위한 조치였죠. 이 모든 절차를 제가 나서서 해결했습니다. 투자를 크게 결정하신 사장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사장님은 이게 잘 되면 우리 태연 씨 수익의 30%는 가져가. 아이디어 비용은 줘야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누가 30%의 수익을 줍니까? 그래서 사장님,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인데 너무 과하게 포장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마음 바뀌실까봐 겁도 나고요. 라고 했더니 아니야, 내가 자판기 교체하면서 서류 만들어 줄 테니 내가 하자는 대로 해. 나는 태연 씨가 고마워. 처음엔 내가 태연 씨한테 베풀었는데 이제는 태연 씨 가족 덕에 내가 회사를 굴리잖아. 아이들은 여전히 예쁘고 그 아이들 얼른 좋은 집 만들어줘.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태연 씨 스스로 하고 있는 거지. 라며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사장님께 그 이야기를 들으니 또 눈물이 나더군요. 제 노고를 알아주시는 것 같아 위로가 되더라고요. 보람도 느껴지고요. 랜덤 자판기가 생산되고 기존의 자판기 옆에 놓을 수 있도록 각각의 사장님을 만나고 부탁드리고 자릿세를 다시 책정하며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을 해가며 가장 판매량이 좋은 5곳에 랜덤 자판기를 놓았습니다. 눈에 띄는 디자인에 궁금증이 유발되는 그림자들을 본 어린 학생들은 설치할 때부터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설치된 5개의 랜덤 자판기의 수익은 나머지 40개의 일반 자판기의 절반이나 차지할 만큼 어마어마했습니다. 랜덤 자판기는 매일 제품을 채워야 할 정도였습니다. 덕분에 재고 상황도 원활해졌습니다. 전체 수익은 당연히 늘었죠. 그러자 소문을 들은 사장님들이 저희에게 연락해 랜덤 자판기를 문의하시더라고요. 특허를 받아놓은 덕에 함부로 베끼지도 못하니까요. 그렇게 랜덤 자판기는 지금도 전국으로 확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냐고요? 지부를 설치하고 지부의 영업사원들을 활동시키고 있죠. 저희가 지내던 창고가 있는 창고는 덕분에 지금 교외 지역으로 이사를 해 전보다 3배 정도 넓은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안전하고 안락한 보금자리를 찾았고요. 예쁘고 착한 꼬맹이들이었던 아이들은 모두 성인이 되어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골프 같이 치러 다니자고 조르시는데 저는 아직 현장 일이 좋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월급은 없고 능력껏 버는데 월 수입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로 오가는 것 같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명품보다는 중간 정도 브랜드에 가서 옷을 사 입습니다. 그래도 결혼 20주년 기념일에는 명품백 선물을 받아주더라고요. 웬일로. 받아줘서 고맙다고 인사했다니까요. 몇 년 후면 다가올 결혼 기념일에는 크루즈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나요? 외국에도 저희 랜덤 자판기를 설치하고 올지도요. 지금 수백 대를 운영 중인데 해외 진출로 수천, 수만 대 확산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회장님 만들어 드리겠다는 사장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저의 이야기는 마무리해보려 합니다. 저도 한다사다난 하죠. 그래도 누구에게 피해 안 끼치고
가족과 먹고 살려고 애쓰다 보니 귀인과 만나지고 이렇게 출세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꼭 저처럼 좋은 기운 만드셔서 좋은 인연 만나시길 바랍니다. 웃으면 꼭 복이 옵니다. 저희 아내처럼요. 복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